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인간이 어떻게 국가의 영웅에서 버려진 인간으로 그리고 다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탱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는지에 관한 실화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북한이 자랑하던 최정예 인간병기 김동식. 김동식은 평범한 아이들과는 태생부터 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흙바닥에서 구슬치기나 숨바꼭질을 하던 시간에도 그는 누구보다 빠르게 달리고 남들보다 훨씬 복잡한 수학 문제를 순식간에 풀어내곤 했습니다. 그의 선생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북한 체제는 이런 재능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유년 시절부터 아이들을 관찰합니다. 눈빛, 체력, 학습 능력, 심지어 말투까지 평가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와 평범한 노동 인력을 분류합니다. 김동식은 가장 상위 등급으로 분류되어 일반 학교가 아닌 비밀리에 운영되는 특별훈련소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은 새벽 4시에 시작됐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아직 동도 뜨지 않은 어둠 속에서 20km 행군을 나섭니다. 군화를 질질 끌고 넘어지는 아이들은 그대로 퇴출. 살아남는 자만이 다음 훈련으로 넘어갔습니다. 낮에는 외국어 수업이 이어졌습니다. 러시아어, 중국어, 그리고 무엇보다 남조선 말투. 드라마 대사를 수십 번 따라하며 억양을 교정받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사상교육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차례 외워야 했던 구호들, 그리고 남조선을 향한 적개심을 주입하는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이 훈련을 견딘 아이는 극소수였습니다. 김동식은 단순히 버틴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뛰어난 성과를 냈습니다. 그는 이미 어린 시절부터 특별한 존재로 길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동식이 최종적으로 배치된 곳은 북한 최고의 간첩 양성소, 김정일 정치군사대학. 이곳은 학교가 아니라 전쟁터였습니다. 교실이라고 불렀지만 그 안에서는 언제든 총성이 울릴 수 있었고 강의실 벽에는 교재 대신 실제 무기와 폭발물이 걸려 있었습니다. 훈련은 4가지 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위장술. 가짜 신분을 만드는 법, 주민등록증 위조, 종교인으로 위장하는 생활 습관. 둘째, 침투와 탈출. 잠수정을 타고 바다로 들어가거나 고무보트를 타고 파도 속으로 몸을 던지는 법. 셋째, 통신과 암호. 단파 라디오로 들려오는 숫자 방송을 해독하는 기술, 그리고 메시지를 숨겨보내는 암호화 훈련. 넷째, 정신적 훈련. 장기간 잠복하면서도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오히려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며 임무를 수행하는 내적 강인함. 김동식은 이 모든 것을 누구보다 빠르게 습득했습니다. 교관들은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녀석은 인간병기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20대라는 젊은 나이에 북한의 최고 영예인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게 됩니다. 북한에서 이 칭호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명예가 아니라 체제가 그 사람을 국가적 자산으로 지정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는 이제 북한이 보유한 최고의 카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영웅 칭호를 받은 직후 김동식은 곧바로 남조선에 투입됩니다. 그의 첫 임무는 위험했지만 치밀하게 준비되었고 그는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성공했습니다. 그에게 내려진 첫 번째 실전 명령은 바로 남한에 깊이 잠입해 활동하던 베테랑 공작원 이선실을 북으로 송환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이선실은 이미 남한 사회에 완전히 스며들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제1교포로 위장해 가족과 주변 사람들까지 속이며 지하 조직을 이끌고 장기간 북한의 지령을 수행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북한 내부에서도 그녀의 충성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아직 충성하고 있는가, 혹은 변절한 건 아닌가? 라는 논란이 커지자 북한은 그녀를 직접 불러들이기로 결정합니다. 이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된 사람이 바로 김동식이었습니다. 그는 위조 신분으로 남한에 침투해 은밀히 움직이며 이선실과의 접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계획에 따라 강화도 경로를 이용해 그녀를 북한으로 송환하는 데 성공했죠. 이 임무는 김동식에게 있어 상징적 의미가 컸습니다. 단순한 공작 활동이 아니라 북한이 수십 년 동안 공들여 키운 대남 자산을 무사히 회수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첫 실전에서 완벽한 성과를 거두며
북한 지도부의 강한 신뢰를 얻었고 이후 믿을 수 있는 에이스 요원이라는 평가를 확고히 다지게 됩니다. 하지만 첫 성공은 곧 더 큰 임무로 이어지는 법입니다. 이번에는 봉화 1호라는 인물을 회수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봉화 1호는 김일성 시대부터 활동해온 베테랑 간첩, 북한 내부에서 장관급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정도의 전설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인물을 데려오라는 임무가 고작 한 달 만에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김동식 곁에는 막 훈련을 끝낸 풋내기 박광남이 배정되었습니다. 한쪽은 베테랑, 다른 한쪽은 경험 없는 신참. 이 불균형은 곧 실패를 예고하는 조합이었습니다. 왜 북한은 이런 무리수를 두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1994년의 거대한 사건, 김일성의 사망이 있었습니다. 김정일이 새로운 권력을 잡았을 때 북한의 모든 부서들은 앞다투어 충성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경제부서는 이만큼 성과를 내겠다고 보고했고 군부는 적을 격퇴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외연락부가 내놓은 성과는 더 화려했습니다. 우리는 봉화 1호를 데려오겠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김정일은 미소 지으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좋다. 10월 10일 내 눈앞에 세워라. 이 순간부터 이 작전은 단순한 임무가 아니라 정권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이벤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공하면 지도자의 권위는 강화되지만 실패하면 누구도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위험한 게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김동식이 투입되기 전 이미 선발대가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동해안을 통해 잠수정으로 침투했지만 불운이 따랐습니다. 조장이 해치에서 나오던 순간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쓰러진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조장이 모든 장비를 들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무전기, 신분증, 무기 등의 모든 장비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장비 없는 공작원은 손발이 잘린 것과 같았습니다. 결국 선발대는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보고가 이미 올라간 상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이 일을 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타로 선택된 인물이 바로 김동식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여전히 풋내기 박광남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조합은 위험했지만 명령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봉화 1호는 대한민국에서 불교 승려로 위장하고 있었습니다. 승복을 걸치고 목탁을 두드리며 불경을 완벽하게 암송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된 인물이었습니다. 1980년 부산 해안을 통해 들어온 그는 충남 부여의 정각사에 자리를 잡고 무려 15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의 충성 여부였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는 이미 변절했다는 주장과 아직 충성 중이다라는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결국 평양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접선을 시도하라. 변절했다면 즉시 제거하라. 이 명령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사실상 살인의 권한을 위임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김동식과 박광남은 제주를 거쳐 부여로 향했습니다. 정각사에 도착한 그들은 종무소를 확인했고 명부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자원 스님이라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놀란 김동식은 즉시 북한에 보고했습니다. 대상 없음. 임무 불가. 그러나 돌아온 지시는 믿기 힘들 만큼 단순했습니다. 다시 확인하라. 반드시 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우린 덫에 걸린 거다. 그러나 명령은 곧 목숨. 그는 권총을 챙겨 다시 정각사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5년 10월 24일 정각사 마당에 낯선 차량이 들어섰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사내와 그를 둘러싼 수상한 인물들. 그 순간 김동식은 깨달았습니다. 우린 이미 노출됐다. 곧바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요원들의 총구가 불을 뿜었고 김동식도 총을 뽑아 약속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순간 총이 장전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공백이 그의 인생을 갈라놓았습니다. 총탄이 그의 다리를 꿰뚫었고 그는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졌습니다. 박광남은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며칠 뒤 교전 끝에 사살되고 맙니다. 김동식은 결국 대한민국의 손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봉화 1호는 이미 1980년에 체포돼 있었습니다.
그는 안기부의 통제 아래 북한을 속이며 15년 동안 허위 무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김동식의 임무는 처음부터 대한민국의 덫이었습니다. 북한은 이 사실조차 모른 채 자신들의 영웅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김동식은 부여의 총격전 끝에 피투성이가 된 채 체포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조사실로 끌려온 그는 매일같이 신문을 받으며 밤낮 없이 질문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너를 보낸 상부는 누구냐? 너의 임무는 무엇이었나?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동료 요원의 동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간첩으로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의 귓가에 날아든 소식은 차가운 총알보다도 깊숙이 박혔습니다. 당신 가족은 이미 숙청됐다. 그 말 한마디에 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조국이라 믿었던 북한은 자신을 버렸고 지켜야 할 가족마저 처형해버린 겁니다. 어둡고 좁은 감방에 홀로 앉아있던 그는 차가운 시멘트 벽에 기대 속삭였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수감 생활은 혹독했습니다. 하루 종일 닫힌 철문, 차가운 밥 한 그릇, 침묵만 가득한 시간. 그러나 그 고독 속에서 김동식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신을 배신한 북한에 대한 분노와 상실감으로 잠 못 이루던 밤이 이어졌지만 어느 순간 그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내가 평생 목숨을 바쳐야 할 대상이 북한이었을까? 3년 반. 감옥에서 흘러간 시간은 길었지만 그 시간은 김동식을 새롭게 빚어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북한의 사람이 아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위해 살겠다. 그 결심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석방 후 그는 실제로 대한민국 군 정보기관의 분석관으로 들어가 과거 자신이 배운 모든 지식과 경험을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바치게 됩니다. 총을 겨누던 손은 이제 펜을 잡았고 침투와 위장을 배우던 두뇌는 이제 간첩을 추적하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김동식의 수감 생활은 단순한 형벌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북한의 영웅에서 대한민국의 증인으로 바뀌는 운명의 전환점이었고, 한 인간의 영혼이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동료들의 동선을 숨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그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당신 가족은 이미 숙청됐다. 그 순간 그는 모든 희망을 잃었습니다. 조국은 자신을 버렸고 가족까지 빼앗아갔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북한의 사람이 아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위해 살겠다. 김동식은 3년 반의 수감 생활을 마친 뒤 대한민국 군 정보기관의 분석관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의 경험은 수많은 간첩 사건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서 싸우는 병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안보의 최전선에서 증언하며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는 강연과 증언을 통해 말합니다. 국가가 버린 인간도 진실 앞에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